한국은 몇 주 만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26년간 일한 군사 전문가가 의회 청문회에서 한 이 발언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일본이 7번의 굴욕적인 정상회담 끝에 겨우 얻어낸 핵체 처리 권한을 대한민국은 단 한 번의 회담으로 획득했습니다. 20년 넘게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이 전문가는 도대체 무엇을 발견한 걸까요?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5위 군사 강국이 됐을까요? 미국 펜타곤이 20년간 놓쳤던 대한민국의 숨겨진 진실이 지금 밝혀집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마크 스톤브리지입니다. 올해 58살이고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26해 동안 펜타곤에서 일했던 군사분석가입니다. 제 전문 분야는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력 평가였고 특히 한반도 안보 환경 분석이 제 커리어의 핵심이었습니다. 워싱턴 DC 교외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조깅을 하고 커피 한 잔과 함께 전 세계 군사 뉴스를 읽는 것이 제 하루 일과였습니다. 저는 숫자와 데이터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이나 정치적 수사 같은 것들은 제 판단에서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냉혈한 데이터맨이라 불렀지만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군사 분석가에게 필요한 건 냉철함이지 감성이 아니라고 믿었으니까요. 제 책상 위에는 늘 각국의 군사력 평가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저는 그 숫자들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일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펜타곤 1인 3층 사무실은 제게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정확성이었습니다. 과대평가나 과소평가 모두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군사력을 평가할 때 저는 병력수, 무기체계, 국방 예산, 기술 수준, 훈련 강도 같은 객관적 지표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제 보고서에는 추측이나 감정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검증된 데이터만이 제 펜을 움직였고 그렇게 작성된 보고서는 백악관과 국방장관실로 직행했습니다. 제 동료들은 제 보고서를 성경처럼 신뢰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평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보호 아래 경제성장에 성공한 모범적 동맹국이지만 독자적 군사력은 제한적이고 북한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주둔이 필수적인 나라라는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20년 넘게 가져온 한국에 대한 공식 평가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게 한국은 그저 업무상 다뤄야 하는 여러 국가 중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나라도 아니었고 일본처럼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대국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북한과 대치 중이며 미국산 무기를 꾸준히 구매하는 안정적인 동맹국일 뿐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한국의 전부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늘 두툼한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 러시아의 핵무기 현대화, 북한의 미사일 개발 같은 것들이 제 주된 관심사였고 한국 관련 보고서는 그저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매년 비슷한 내용이 반복됐으니까요. 병력 50만 명, 징병제 유지, 미국산 무기 도입, 북한 위협 대응 태세 양호. 이런 문장들이 매년 반복됐습니다. 펜타곤 동료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회의에서 한국은 늘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한미군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한국군은 북한을 상대하기엔 충분하다. 우리가 최신 무기를 팔아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제 판단이 정확하다고 확신했습니다. 26해 동안 쌓아온 데이터와 경험이 그것을 뒷받침했으니까요. 한국은 제게 예측 가능한 나라였고 놀라움을 주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쌓아온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숫자 하나였습니다. 봄이 찾아온 워싱턴은 아름다웠습니다. 포토맥 강변에 벚꽃이 만개했고 펜타곤 건물 주변도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서 1인 3층에 있는 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마주치는 동료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사무실 문을 열면 제 책상 위에는 어김없이 전날 밤 업데이트된 인텔리전스 보고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각국의 군사 동향, 무기 개발 현황,
훈련 상황 같은 정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동료들은 대부분 하버드나 예일 출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회의실에 모여 동아시아 안보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 북한의 미사일 실험, 러시아의 극동지역 군사활동 같은 것들이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안정적 동맹국 카테고리에 분류됐습니다. 회의 중에 누군가 한국 이야기를 꺼내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요. 주한미군 28,500명이 주둔하고 있으니 한반도는 안정적이라고 말입니다. 제 사무실 창문 너머로는 알링턴 국립묘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가끔 그곳을 바라보며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병사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들이 지킨 한국은 이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룬 성공한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의 가장 모범적인 성공 사례 중 하나였죠.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지켜준 나라이고 그 덕분에 잘 살게 됐으니 우리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순리라고 여겼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저는 펜타곤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늘 같은 메뉴였습니다. 시저 샐러드와 치킨 샌드위치, 그리고 블랙커피 한 잔. 식사를 하며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도 비슷했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러시아가 또 무슨 도발을 할지, 북한 김정은이 어떤 행동을 할지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한국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올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한국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였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동맹국이었습니다. 오후 시간은 보고서 작성으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각국의 군사력을 수치화하고 비교 분석하는 일을 했습니다. 병력 규모, 전투기 대수, 전차와 함정 숫자, 국방 예산, 연구개발, 투자액 같은 데이터들을 엑셀 시트에 정리하고 그래프로 만들어 보고서에 첨부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도 매년 업데이트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병력은 50만 명 수준을 유지했고 국방 예산은 GDP의 2.5% 정도였습니다. F-35 전투기나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첨단 무기는 미국에서 수입했습니다. 저녁 6시 30분이 되면 퇴근했습니다. 차를 몰고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대부분 국내 정치 이야기였고 가끔 중동이나 유럽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 관련 뉴스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뉴스에 안 나온다는 건 평화롭다는 뜻이니까요. 집에 도착하면 저는 간단히 저녁을 해먹고 소파에 앉아 군사 전문 채널을 시청했습니다.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 관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 계획이나 러시아의 하이퍼소닉 미사일 개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며 메모를 했고 그 내용은 다음날 보고서에 반영됐습니다. 이것이 제가 20년 넘게 반복해온 일상이었습니다.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그 일상 속 작은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하지만 특별하지 않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게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징후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신호들이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라는 군사력 평가 기관에서 발표한 최신 순위표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제 눈이 한 줄에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5위 군사력.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5위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6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말입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5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동료 존 마이어스가 제 옆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마크, 이거 봤어? 한국이 5위래. 뭔가 오류 아닐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계산 방식이 바뀐 것 같아. 신경 쓸 필요 없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신뢰도가 높은 기관이었습니다. 함부로 순위를 매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병력 규모, 무기체계, 예산, 지리적 요소,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순위를 정하는 곳이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보고서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수출액이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K9 자주포, K2 전차, 천공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출 대상국은 폴란드, 호주, 이집트, 노르웨이였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폴란드와 호주는 나토 회원국이거나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한국산 무기를 사는 거지? 미국산 무기가 있는데 말입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한테 전차를 수백 대 팔았대. 누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가격이 싸니까 그렇겠지. 뭐, 나쁜 건 아니잖아. 우리 무기 살 돈 없으면 한국 거라도 사는 게 낫지. 모두들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가격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성능도 검증됐다는 뜻 아닐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세계 5위 군사력이라고요? 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고요? 이건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20년간 평가해온 한국은 미국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였지 다른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나토 회원국에게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해서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5년간의 국방 예산 추이, 주요 무기 체계 개발 현황, 방산 수출 통계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의문이 커졌습니다. 한국의 국방 연구 개발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었고 독자 개발 무기 체계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였습니다. 수출 대수가 2,000문을 넘어섰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0년 넘게 한국을 평가해오면서 제가 간과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오전 10시 23분, 제 이메일 수신함에 긴급 표시가 된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CIA 한반도 분석팀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핵 재처리 권한 확대 협상 관련 긴급 보고.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고 첨부된 PDF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잔 안의 커피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핵 재처리 권한 확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일본 수준까지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공개 발언까지 인용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핵 재처리 권한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측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핵 재처리 권한 확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핵무기 제조 능력을 갖추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일본이 그 권한을 얻기 위해 얼마나 굴욕적인 외교를 펼쳤는지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장에서 넘어진 사건, 7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막대한 경제 지원 약속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약속까지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바친 끝에 일본은 겨우 그 권한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단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그걸 얻을 수 있다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전화기를 들어 CIA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확실한 정보입니까? 상대방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복수의 채널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미국 측과 상당한 수준의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몇 주 안에 공식 발표가 있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이 핵 재처리 권한을 일본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단순히 핵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의미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지는 않겠지만 유사시에 몇 주 내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20년 전 제가 작성했던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핵기술은 있으나 핵무기 개발 의지나 능력은 제한적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해구산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핵 능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었고, 미국은 그것을 허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허용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키보드 위에 올려진 손가락들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을 예전처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26년 커리어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르렀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보야. 분명 정보 착오일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국방부 내 다른 부서에도 확인 요청을 넣었습니다. 국무부 한반도 담당팀, 백악관 NSC 동아시아 담당관, 심지어 주한미군 사령부에까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정보가 사실입니까? 제 손가락은 키보드를 두드리는 동안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답변은 하나같이 같았습니다. 사실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공식적으로 핵 재처리 권한 확대를 요청했고, 미국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온 답변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양국 실무진이 이미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기술적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필요한 기술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국제 협약상의 허가만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오후 2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차관보가 주재하는 고위급 회의였습니다. 회의실에는 동아시아 담당 핵심 인력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차관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국 관련 보고서를 받았을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의해 봅시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은 7차례 협상하고도 25% 관세를 맞았는데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얻는 겁니까? 좋은 질문이라고 차관보가 답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요구 같은 발언도 있었지만 동시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한국이 더 강력한 동맹이 돼야 한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의 협상력이 예상보다 훨씬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제 상사인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스톤브리지, 자네는 한국 담당을 20년 했잖아. 이런 상황을 예측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놓친 부분이 있었다고? 자네 보고서를 믿고 우리가 정책을 수립했는데 말이야. 이건 심각한 문제야. 백악관에서도 왜 우리가 이걸 예측 못했냐고 문의가 들어왔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한국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뭘 한 걸까? 제가 작성한 수백 개의 보고서가 모두 틀렸던 걸까? 아파트에 도착해서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천장에 작은 균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커리어에도 균열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럽 나토 본부에서 근무하는 동료였습니다. 마크, 한국 소식 들었어? 나 지금 폴란드에 와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K2 전차 때문에 난리야. 나토 합동훈련에서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랑 미국 M1 전차를 다 이겼대. 실전 데이터가 증명했어. 사격 정확도, 기동성, 전자전 능력 모든 면에서 말이야. 폴란드군 장성들이 한국 방산업체 사장한테 거의 절하는 수준이더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펜타곤 내부에서 스톤브리지의 한국 평가는 20년간 잘못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 명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제 상사인 국방부 차관보가 저를 불렀습니다.
스톤브리지, 자네 한국 담당 20년 했잖아. 이걸 왜 예측 못했나?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지난 10년간 작성한 한국 관련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차관보가 그중 하나를 들어올렸습니다. 자네가 3년 전에 쓴 보고서야. 한국은 독자적 핵 능력을 추구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적혀 있어. 더 충격적이었던 건 유럽 동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런던에서 온 이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크, 한국이 나토 합동훈련에서 K2 전차로. 우리 전차들 다 발랐다는 거 알아? 독일 레오파르트 EH1이랑 미국 M1A2 에이브람스를 다 이겼어. 실전 데이터가 증명했어. 사격 정확도는 98%, 기동성은 최고 속도 시속 70km, 전자전 능력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수준이더라. 폴란드가 왜 그렇게 많이 주문했는지 이제 알겠어. 펜타곤 내부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스톤브리지의 한국 평가는 20년간 잘못됐다. 그가 제출한 보고서를 믿고 우리가 정책을 수립했는데 그게 다 틀렸다. 복도에서 동료들을 마주칠 때마다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고 비난하는 눈빛도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로 날아오는 이메일들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정중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백악관 NSC에서 공식 질의서가 날아왔습니다. 국방부는 왜 한국의 핵재 처리 권한 확대 협상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는가? 왜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는가? 담당 분석관은 누구이며 어떤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했는가? 저는 답변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키보드 앞에 앉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판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한 동료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크, 자네가 한국을 과소평가한 건 자네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모두가 자네 보고서를 믿었고 그 결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진 거야.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전략적 오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CIA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방산 수출 급증을 포착했고 핵 재처리 권한 확대 움직임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한국 평가가 워낙 안정적이라고 나와 있어서 큰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스톤브리지 씨의 보고서가 우리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제 보고서가 다른 기관의 판단까지 왜곡시켰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론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한 기자가 제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국방부의 한국 평가가 왜 그렇게 빗나갔는지 취재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기사는 나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 이름이 언급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제 커리어가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제 자신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20년 동안 한국을 잘못 봤던 걸까요? 아니면 한국이 갑자기 변한 걸까요? 밤마다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는 제 방식이, 세상을 이해하는 제 방법이, 모든 것이 잘못됐던 것은 아닐까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저는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72시간 동안 한국 관련 모든 데이터를 재분석했습니다. 주말 내내 사무실에 틀어박혀 커피만 마시며 작업했습니다. 방산 수출액, 연구개발비, 군사훈련 결과, 무기 성능 평가서, 국방 예산 집행 내역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제 책상은 서류 더미로 가득 찼고 모니터 화면에는 수십 개의 엑셀 시트가 열려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됐고 손목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군사력 재평가 보고였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데이터를 다시 정리하고 새로운 그래프를 만들고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상승은 일시적 현상입니다. 방산 수출 증가는 가격 경쟁력 때문이며 기술 수준은 여전히 미국에 미치지 못합니다. 핵 재처리 권한 확대도 미국의 전략적 판단일 뿐 한국의 독자적 능력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이 보고서를 차관보에게 제출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72시간 동안 모든 데이터를 재분석한 결과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우리의 통제 범위 안에 있습니다.
차관보는 보고서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그가 보고서를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탁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스톤브리지, 자네는 아직도 현실을 못 보고 있어. 차관보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는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어. 한국이 나토 합동훈련에서 보여준 성능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야. 폴란드가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는 게 단순히 가격 때문일 것 같아. 그들은 성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사는 거야. 자네 보고서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에 불과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제 뒤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스톤브리지는 끝났어. 아직도 현실을 못 받아들이고 있어. 2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새로운 걸 못 보는 거야. 저는 복도를 빠르게 걸어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2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작성한 보고서가 10분 만에 휴지 조각이 돼버렸습니다. 더 참담한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펜타곤 내부 네트워크에 제 보고서가 유출됐고 다른 부서 사람들이 그걸 읽고 비웃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스톤브리지 씨, 당신은 20년 동안 무엇을 본 겁니까? 한국이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이 눈을 감고 있었던 겁니다. 이메일을 읽고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주변에서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한 선배가 제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크, 자네 문제는 고집이야. 데이터가 틀렸다고 말하는데도 자네 생각을 바꾸지 않아. 그게 군사 분석가로서 가장 위험한 태도야. 자네는 객관적이지 않아. 자네는 그저 자네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호등 앞에 멈춰선 차 안에서 빨간불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6년 커리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현관문을 열 힘이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1시간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커리어 전체를 의심했습니다. 아파트 창문 너머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20년 동안 한국을 잘못 평가한 건가? 아니면 한국이 갑자기 변한 건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밤 3시, 저는 다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사진, 펜타곤 첫 출근 날 사진, 국방장관에게 상을 받던 날 사진. 젊고 자신감 넘치던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데이터만 있으면 모든 걸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15년 전, 제 아내가 떠난 날이었습니다. 당신은 일만 아는 로봇이에요. 나랑 대화할 때도 데이터를 읽듯이 하죠. 감정이 없어요. 당신 가슴엔 숫자만 들어있어요. 저는 그때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감정보다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인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숫자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의지와 열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딸아이와의 마지막 대화도 떠올랐습니다. 아빠, 전 아빠가 자랑스러웠어요. 펜타곤에서 일하는 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이젠 아니에요. 아빠는 사람을 안 봐요. 숫자만 봐요. 제 졸업식에도 안 왔잖아요. 중요한 보고서 때문이라고 하셨죠. 그게 접니다, 아빠. 숫자가 사람보다 중요한 거. 딸은 지금 뉴욕에서 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통화할까 말까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26년 동안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의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희망이라기보다는 자기 기만에 가까웠습니다. 현실은 명백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였고,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편견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그리고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기로.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편견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노트북을 열어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기로 결심하며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은퇴한 제 멘토 윌리엄 해리슨 장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크, 자네 한국 때문에 고민이라며? 나 만나. 오늘 오후 3시, 우리 집으로 오게. 그는 78세의 노장군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이자 평생 한반도를 연구한 전략가였습니다. 저는 그의 집이 있는 버지니아로 차를 몰았습니다. 가는 내내 긴장됐습니다. 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버지니아의 그의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벽면에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가 한국 전쟁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 전투복을 입은 군인들, 피난민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해리슨 장군이 나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앉게. 커피 한잔 할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20년 동안 한국을 평가해왔는데 제가 완전히 틀렸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리슨 장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상 밖의 말을 했습니다. 마크, 자네가 놓친 건 한국의 역사야. 숫자만 봐선 한국을 이해할 수 없어. 70년 전 폐허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봐야 해. 그는 책장에서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읽어보게. 내가 60년 동안 모은 자료야. 한국 전쟁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이지. 자네가 이해하지 못한 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야. 그들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얼마나 간절히 살고 싶어 했는지.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저는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600페이지가 넘는 두께였습니다. 해리슨 장군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한국에 처음 갔을 때 그곳은 지옥이었어.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지. 사람들은 굶주렸고 집은 불타고 도로는 끊겼어. 하지만 그 사람들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눈빛이었어. 나는 그때 생각했지.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설 거라고. 그리고 내 예상이 맞았어.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문제는 한국을 미국의 관점에서만 봤다는 거야. 우리가 도와준 나라, 우리가 지켜준 나라. 그렇게만 생각했지. 하지만 한국은 스스로 일어선 나라야. 우리는 도와줬을 뿐이고 진짜 일은 그들이 했어. 자네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야. 미국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거지.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보게. 서울 거리를 걸어보고 공장을 방문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해보게. 보고서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 내가 연락처를 줄 테니 방산업체도 방문하고 국방연구소도 가보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편견을 버리는 거야. 자네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일단 내려놓게. 백지 상태에서 다시 보는 거야. 그래야 진실이 보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리슨 장군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마크,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특히 20년 동안 쌓아온 걸 부정하는 건 더 어렵지. 하지만 그게 진짜 전문가야.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사람. 자네는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보면 돼. 그의 말에서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그가 준 파일을 옆자리에 놓고 운전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3주간의 한국 현장 조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방부에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3주간 휴가가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상사는 의아해했지만 승인해줬습니다.
어차피 지금 제 보고서를 믿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서울 평택 부산을 도는 일정을 짰습니다. 방산업체 방문, 군부대 시찰, 국방연구소 면담까지 빡빡하게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움직이는 일정이었습니다. 해리슨 장군이 준 자료를 밤새 읽었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였습니다. 에티오피아보다 가난했습니다. 전국이 폐허였고 공장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무기를 100% 수입했습니다. M16 소총, M60 기관총, M48 전차 모두 미국제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은 세계 5위 군사력이라고요? 방산 수출 세계 10위권 안에 든다고요? 믿기지 않았지만 바로 그 믿기 힘든 이야기가 진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90년대 한국은 독자적으로 K1 전차를 개발했습니다.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았지만 조립과 생산은 한국이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K9 자주포를 독자 개발했습니다. 이번엔 미국 기술 없이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주포는 세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2200문이 넘게 수출됐습니다. 터키, 폴란드, 인도, 호주, 노르웨이, 이집트가 구매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국방 연구 개발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에 2조 달러였던 것이 지금은 5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방산 업체도 늘어났습니다. 현대로템, 한화, LI지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같은 대기업들이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평균 연령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되는 장애물도 고려했습니다. 언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리슨 장군이 소개해준 통역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일했던 사람이라 군사 용어에 능통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3주면 충분할까요? 하지만 일단 가보기로 했습니다. 부족하면 휴가를 연장하면 됩니다. 제 명예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인천행 직항편이었습니다. 14시간 비행이었습니다. 호텔도 예약했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로 국방부와 가까운 곳으로 잡았습니다. 해리슨 장군이 준 연락처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방산업체 사장, 국방연구소 박사, 국방부 담당관, 주한미군 사령부 참모 등 10여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각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답장이 하나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긍정적이었습니다. 해리슨 장군의 소개라는 말에 다들 흔쾌히 시간을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일정표가 완성됐습니다. 첫째 주는 서울에서 방산업체와 연구소 방문, 둘째 주는 평택 미군기지와 군부대 시찰, 셋째 주는 부산 조선소와 추가 면담이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성공해야 해.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결연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저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것은 효율성이었습니다. 입국 심사가 빨랐고 짐을 찾는데도 10분이 안 걸렸습니다. 공항 로비는 깨끗했고 안내 표지판은 명확했습니다. 영어 안내도 완벽했습니다. 택시를 타자 기사가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이것부터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워싱턴 DC의 택시 기사들보다 영어를 더 잘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넓고 잘 정비돼 있었습니다.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현대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도로는 깨끗했습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도시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방산업체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장에 들어서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최첨단 시설이었습니다. 거대한 생산 라인에서 전차 부품들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로봇팔이 정밀하게 용접 작업을 했고 엔지니어들이 모니터를 보며 품질을 검사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연구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K2 전차의 포탑을 제작합니다. 하루에 2대 분량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연구개발센터로 이동했습니다. 넓은 공간에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전차 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30대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기반 화력 통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동 중에도 목표물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명중률을 98%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군에 납품한 전차에 적용됐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나요? 한 엔지니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희 평균 연령 32살이에요. 밤낮 없이 일하죠. 왜냐고요? 우리가 세계 최고를 만들고 싶으니까요. 미국이나 독일에 지고 싶지 않아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전쟁을 겪었고 아버지 세대는 가난을 겪었어요. 우리 세대는 세계 최고가 되고 싶어요. 그의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 다른 것을 봤습니다. 오후에는 국방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연구소였습니다. 고속철도 KTX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는 편안했고 조용했습니다. 2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연구소 박사님이 맞아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20년 전 이곳에 왔을 때는 낡은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실을 둘러봤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풍동 실험실, 재료 시험실, 전자전 실험실이 있었습니다. 박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F-21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스텔스 기능을 가진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이미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중이고 수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한다고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노트에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을 배워서 모방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말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진실을 발견하고 있다는 흥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택 미군 기지를 방문했을 때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해리슨 장군의 소개로 주한미군 사령관을 면담하게 됐습니다. 사령부 회의실에서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사령관은 50대 초반의 육군 중장이었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스톤브리지 씨, 솔직히 말하죠. 이제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한국군과 협력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령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의 K9 자주포가 우리 M109보다 낫습니다. 사거리도 길고 정확도도 높고 자동화 수준도 뛰어납니다. K2 전차는 우리 M1A2 에이브람스보다 최신 기술이 많습니다. 능동방호 시스템, 하이브리드 엔진, 지능형 화력 통제 시스템 모두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펜타곤에서 20년 넘게 평가해온 내용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한 미군 대령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배우러 왔습니다. 한국군의 훈련 강도와 전투 준비 태세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들은 항상 전시 상태라고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우리 병사들이 한국군과 합동훈련할 때마다 놀랍니다. 그들의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헌신의 말입니다. 제가 20년간 쌓아온 모든 전문가로서의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령관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반도 지도였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 주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더 큰 임무입니다. 한국군은 이미 북한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국의 군사력을 활용하는 입장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은 핵심 파트너입니다.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핵 재처리 권한을 일본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령관이 답했습니다.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적으로 준비돼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재처리 시설을 운영할 역량도 충분합니다. 유사시 핵무기 제조도 가능할 겁니다. 물론 실제로 만들지는 않겠지만
그 능력 자체가 억지력이 됩니다. 일본보다 제조 속도도 빠를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사령관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의 제조 능력을 보십시오. 자동차, 선박, 반도체 모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들은 복잡한 시스템을 빠르게 생산하는데 천재적입니다. 핵무기는 기술적으로는 80년 전 기술입니다. 한국이 못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만들지 않기로 선택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유사시에는 몇 주 내로 제조 가능합니다. 이게 핵 잠재력입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길,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26년 커리어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나라였고,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힘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서울 호텔방에서 저는 결정적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강을 따라 고층 빌딩들이 빛나고 있었고 다리마다 형형색색의 조명이 반짝였습니다. 70년 전엔 폐허였던 이 도시가 지금은 뉴욕이나 런던만큼이나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틀렸어.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어. 이 인정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펜타곤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제 계정으로 들어가 지난 20년간 작성한 모든 한국 평가 보고서를 검색했습니다. 237개의 파일이 나왔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열어보며 읽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의존도가 높다. 독자적 군사력은 제한적이다. 주한미군 없이는 안보를 유지할 수 없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같은 문장들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보고서들을 모두 삭제하기로.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20년의 커리어가 이 파일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과거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틀린 정보를 계속 남겨둘 순 없었습니다. 저는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237개 모두 지워졌습니다. 새로운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국, 세계가 놓친 군사 강국의 진실. 이게 제 새로운 보고서의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3주간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 모두 적었습니다. 성남 방산업체에서 본 젊은 엔지니어들의 열정, 대전 국방연구소의 첨단 시설, 평택 미군기지에서 들은 충격적인 진실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새벽 3시까지 썼습니다. 5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저는 결론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 강국입니다. 핵 잠재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유사시 몇 주 내에 핵무기 제조가 가능합니다. 이는 일본조차 따라올 수 없는 속도입니다. 방산 기술은 이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앞서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도 재정의돼야 합니다. 더 이상 한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펜타곤은 발칵 뒤집힐 것입니다. 제 동료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20년 동안 주장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니까요. 제 커리어는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순 없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양심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제목은 확정됐습니다. 한국 군사력 종합 재평가 보고서.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5위 군사력까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묵묵히 걸어온 길. 그 여정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일은 진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3주간의 한국 조사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200페이지 분량의 새로운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사진 자료, 인터뷰 내용,
통계 데이터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래프와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문헌 목록만 50개가 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정직한 보고서였습니다. 편견 없이 오직 사실만을 담았습니다. 완성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펜타곤 고위 브리핑이 잡혔습니다. 국방부 차관, 각군 참모차장, 정보기관 국장들이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20년간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분석관이 3주 만에 뭘 발견했을까?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틀렸습니다. 이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화면에 사진을 띄웠습니다. 성남 방산업체의 생산 라인, 대전 국방연구소의 풍동실험실, K2 전차의 능동방호 시스템 사진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 강국입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방산 수출액 그래프, 국방 연구개발비 추이, 나토 합동훈련 성적표.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핵 재처리 권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핵 잠재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원자력 기술, 제조 능력, 연구 인력 모든 면에서 준비돼 있습니다. 유사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며 그 속도는 일본보다 빠를 것입니다. 이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화면에 사령관 인터뷰 내용을 띄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질문했습니다. 스톤브리지, 자네는 20년 동안 정반대로 평가했잖아. 이제 와서 왜 바뀐 거지?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접 가서 보니 달랐습니다. 한국은 숫자로만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의지였고 절박함이었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그걸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자네 확신하나? 차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 제 26년 커리어를 걸고 확신합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맞습니다. 이 보고서에 제 모든 명예를 걸겠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차관이 다른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한 육군 중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비슷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스톤브리지 씨의 평가가 맞다고 봅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차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 보고서 백악관으로 보내겠네. NSC에서 검토하게 될 거야. 자네 용기 있었어, 스톤브리지. 20년 커리어를 뒤집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야.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인정받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진실을 말했고 사람들이 들어줬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펜타곤을 넘어 워싱턴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백악관에 제출된 지 사흘 만에 언론에 흘러나갔습니다. CNN이 가장 먼저 보도했습니다. 전직 국방부 고위 분석가, 한국을 잠재적 핵 강국으로 재평가. 앵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6년간 펜타곤에서 일한 군사 전문가가 한국의 군사력을 완전히 새롭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유사시 몇 주 내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제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폭스뉴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 숨겨진 군사 강국이었나? 전문가들 충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일면에 실었습니다. 미 국방부 20년간 한국 군사력 과소평가. 내부 보고서 파장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제 사진도 함께 실렸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졸업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제 모습이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가 움직였습니다. 저를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사당 청문회장은 카메라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선서를 하고 증언석에 앉았습니다.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스톤브리지 씨, 한국이 정말 몇 주 만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모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단지 정치적 결정만 남았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4시간 동안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왜 이제야 발견했나? 20년 동안 뭘 한 거냐? 납세자 돈을 낭비한 거 아니냐? 저는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현장에 가지 않았고 편견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았고 그것을 알리는 게 제 책임입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놀라운 건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보고서를 부인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입니다. 핵무기 개발 계획은 없습니다. 한미 동맹을 통해 안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확인이었습니다.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한국, 일본 추월하나. 아베의 굴욕 외교 무색. 산케이 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7차례 정상회담과 막대한 경제 지원으로 겨우 얻은 것을 한국은 단 한 번에 얻었다. 이는 일본 외교의 참담한 실패다. 일본 국회에서도 긴급 질의가 있었습니다. 총리는 궁색한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중국도 반응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 평화의 기반이다. 어떤 국가도 핵무기 개발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동북아 균형이 무너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보고서 하나가 동아시아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 발표 6개월 후 국제 정세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유럽이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한국과의 군사협력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방산 기술과 전투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폴란드가 이미 그 가치를 확인했듯이 다른 회원국들도 한국과 협력을 원합니다. 이건 제 보고서가 촉발한 변화였습니다. 영국이 한국의 차세대 구축함 공동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프랑스는 방산 기술 교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독일은 한국산 방공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각국이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협력할 대등한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그 인식 전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한국 방산 수출 급증이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나온 해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년 대비 100% 증가였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180대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총 구매액은 3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호주는 K9 자주포 생산 라인을 자국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도 한국산 무기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국 군사 전문지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21세기 방산 시장의 주인공은 한국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가 독점하던 방산 시장에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다. 한국은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동시에 갖췄다. 납기도 빠르고 사후 지원도 우수하다. 앞으로 10년 안에 세계 3대 방산 수출국이 될 것이다. 제 보고서가 이런 평가의 근거가 됐습니다. 일본의 좌절은 깊어졌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의 방산 기술은 정체돼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산 무기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독자 개발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한 일본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우리가 7차례나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도 얻지 못한 것을 한국은 단 한 번에 얻었습니다. 이는 우리 외교의 완전한 실패입니다. 중국의 반응은 더 격렬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력 증강은 지역 불안정을 초래한다. 관련국은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의 경고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갖췄고 미국도 한국의 강화를 지지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을 압박할 수 없었습니다. 역학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펜타곤은 한국과의 합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확대했습니다.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 무인 전투 시스템, 인공지능 무기 개발에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국방장관은 의회 청문회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한미동맹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 보고서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힘이 있었습니다. 20년간 감춰졌던 진실이 드러난 순간 세상이 움직인 것입니다. 저는 그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더 이상 펜타곤 직원이 아닙니다. 제 보고서 발표 6개월 후 저는 명예롭게 은퇴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은퇴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훈장을 달아주며 말했습니다. 스톤브리지, 자네는 진정한 전문가의 모습을 보여줬네.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 말일세. 26년 커리어의 마지막이 가장 빛났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동료들이 기립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퇴 후 저는 독립군사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은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저는 서구의 편견을 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객원 교수로 강의합니다. 제목은 동아시아 군사 정세의 재조명입니다.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느껴야 합니다. 데이터만으로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국제 컨퍼런스에도 자주 초청받습니다. 독일 뮌헨 안보회의,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영국 채텀하우스 세미나. 저는 그곳에서 강연합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 지금 세계 5위 군사력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입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 말이 그들의 인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습니다. 채널 이름은 진실을 찾는 군사 전문가입니다. 구독자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매주 영상을 올립니다. 한국의 방산기술, 군사전략, 핵 잠재력에 대해 설명합니다. 댓글에는 감사 인사가 많습니다. 한국인들이 특히 많이 봅니다. 한 댓글은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인이 우리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니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댓글에 답합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제 딸과의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뉴욕에서 일하는 딸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유튜브 봤어요. 아빠가 변했네요. 예전엔 숫자만 보더니 이젠 사람을 보시네요. 자랑스러워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내가 맞았어. 아빠는 정말 로봇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이번 크리스마스엔 뉴욕으로 오세요.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저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꼭 갈게. 아내와도 다시 연락하게 됐습니다. 이혼한 지 15년 만이었습니다. 그녀가 제 보고서 기사를 보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마크, 기사 봤어요. 당신이 변했네요. 틀렸다고 인정하는 용기가 대단해요. 예전 당신이라면 절대 못했을 일이에요.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저는 감정이 없는 로봇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배웠어요.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해요. 우리는 가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합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26년간 데이터만 보던 제가 이제는 데이터 너머의 진실을 봅니다. 숫자 뒤에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봅니다. 한국이 저를 바꿨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선 그 나라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저에게 가장 큰 교훈을 줬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교훈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볼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26년간 한국을 잘못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선입견 때문에 누군가를 과소평가하고 있진 않나요? 데이터만 보고 판단하고 사람을 보지 않고 있진 않나요? 제 이야기가 그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능은 없다고요.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 지금 세계 5위 군사력이 됐습니다. 1인당 GDP 67달러에서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전쟁의 상흔을 딛고 민주주의를 이뤘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의지였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70년 전 굶주렸던 사람들이 지금은 세계를 먹여 살립니다.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 수출합니다. 미국의 보호를 받던 나라가 지금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저는 전문가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볼 때 편견을 버리십시오.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느끼십시오. 데이터는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숫자 뒤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진실이 보입니다. 제가 26년 만에 깨달은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오래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과소평가당하는 사람이나 나라가 있습니까? 무시당하지만 묵묵히 노력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편견 없이 바라봐 주십시오. 그들도 한국처럼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믿음과 지지가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놀라운 성취를, 그리고 편견을 깨는 용기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친구, 가족, 동료들과 나눠주십시오. 진실은 공유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